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발하는 분들에게 우리 저 의원 태용 의원께서 김일성의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국익견지에서 보면 예. 이게 북한의 가근 전술이다라는 게 뭔가면 이겁니다. 한국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비해서 힘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대하고 북한이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러면 그 큰 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도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를 끊임없이 흔들라. 이게 김일성의 가근 전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자, 북한이 이런 전술로 나오기 때문에 국익을 좀 먼저 해보자. 남북 관계 문제의 견지에서 또 한중 관계의 견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외곽에서는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힘을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술을 쓰고 있으니 좀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제가 이런 거지 뭐 피해자를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김일성의 가군 전술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일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4명의 최고위원도 선출이 되는데 과연 이 대표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윤, 비윤, 친이준석 과연 누가 선출될까? 이것도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중 한 분입니다. 태영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선거운동이 이제 당내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총선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전국적인 선거는 처음 뛰어봤거든요. 아, 그러시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매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이슈가 다르더니 예. 결국은 합동연설에 나갈 때마다 이슈를 계속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좀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어제 오늘 아침 좋은 꿈 좀 꾸셨습니까? 오늘 결과 발표인데. 꿈은 대단히 좋게 꿨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마지막에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 55.1%라는 투표율이. 투표율이 대단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 같은 사람한테는 유리하거든요. 왜 그렇죠? 저는 이번에 거의나 이제 조직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순전히 그저 인지도 하나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인데. 아무래도 한국에 당에 들어오셔서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죠. 조직에서는 불리하시겠죠. 하지만 인지도는 전국구. 네. 그래서 요거 인지도 높은 사람은 투표율이 높으면 좋고, 인지도가 높지만은 조직표가 없는 사람은 투표율이 낮으면 나올수록 예. 이게 조직표심이 강하기 때문에 불리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투표율이 대단히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용 의원도 나 이 정도면 내가 조직이 없어도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지난번 우리 이준석 대표 때보다 거의 10%로 높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네. 이건 어때요? 지금 뭐 천하용인이라고 네. 불리는 네. 소위 말하는 친이준석계 후보들. 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 인지도 높은 어제 저희 인터뷰 하셨는데 높은 의원이고 또 이준석이라는 전국구 정치인이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그 천하용인 그러니까 네. 저 태용 의원의 라이벌이신 허은하 의원하고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같은 거 없어요? 그 둘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갈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네. 10%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입하기 위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쪽 캠프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지지층에 이번에 최고위원은 2표거든요. 2표죠. 2표 다 허은하 김용태를 찍어라. 네. 이렇게 됐고 그쪽 라인에 조직표가 가동됐다면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원하는 당원들. 그러면 한 12% 받았다면 진입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친윤 성향이라고 알려진 다른 후보들 예를 들면 김재원 후보, 김병민 후보, 민영삼 후보, 조수진 후보 이 네 분도 워낙 방송 활동 많이 하셔서 인지도 높은 분들인데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친윤 후보들이어서 조직까지 갖추면은 그 네 명을 뚫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윤 쪽에 좀 불리한 거 뭔가면 일단 후보가 너무 많아요. 거의 5명이니까. 표가 분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윤 쪽 표를 보면 어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47%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잡았다 해서 50%라고 볼 때 5명이 쪼개가지면요. 결국은 3명 정도는 되겠지만 2명은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산술적으로 예를 들면 당대표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는 당원들이
저 최고위원 후보도 그 친윤 후보들을 지원할 것이니 네. 그 50%가 쪼개진다. 나눠지면 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야, 여하튼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네. 한 4시 45분, 한 5시쯤에 4시 45분에 발표하는데. 발표된다니까 저도 네. 생방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어제 사실은 전당대회 바로 전날인데 선거 사실 투표 네.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네. 황교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했습니다. 저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고 보셨죠? 네. 나도 봤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이 선거를 해보면 예. 선거 캠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앞선 후보를 넘어서려면 예. 막판까지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언더독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계속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 수 있는 한 방이 뭘까 이건데 제가 어제 그분들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것이 선거에서 흔히 쓰는 막판 흔들기 작전일까? 예. 아니면 그분들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전당대회 끝난 후에도 예. 끝까지 가겠다. 예를 들면 뭐 경선 불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냐 이렇게 예.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막판 흔들기 작전이었다면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요. 흔들려면 모바일 투표 전에 흔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ARS 투표 어제 마지막 끝날 때 흔들었기 때문에 이게 선거 결과에는 별 의미가 난 없을 걸로 보고요. 투표 거의 끝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안철수나 어제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분들이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축구 경기 다 끝난 다음에도 네. 계속 축구팀을 향해서 그렇게 고소 고발하고 뭐 어제 대여 투쟁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 황교안 후보가 저 SNS에 대야가 아니라 대여 투쟁하겠다는 글을 그래서 쓰고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에 이제 강승규 수석을 고발했고요. 예. 그런데 저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일단 끝나면 다 있자 승복한다 이렇게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오. 의미가 없어요. 끝난 다음에도 계속 실제 정말 당 안에서 여당 안에서 또 대여 투쟁한다 이거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략적 실패라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선거 투표 다 끝난 다음에 사퇴 요구하고 그리고 저 선거 이후에는 저 하나로 저 결과에 승복할 거고 이런 거면 왜 그쪽 캠프에서 그렇게 했으면 만약 이게 막판 흔들기 작전이었다면 적어도 모바일 투표 전날에 한번 흔들었어야 되는데 흔들기 작전 치고는 너무 시점상 늦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대회 결과에 불복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요 이분들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채집을 불커야 할 사람들인데 그럼 당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 밖에 나가서 자기 정치적 채집을 키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든 우리 과거 저 전례를 보면 당 밖에 뛰쳐나가면 어차피 정치인으로서의 채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키우려면 당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도 이제 지도부인데 지금 뭐 예전처럼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고 당대표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그렇죠. 저 지도 체제긴 하지만 얼마 전에 당원 당규 개선돼서 최고위원들이 3명인가요? 4명이? 4명이 깰 수 4명이 있죠. 사퇴하면 당대표가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최고위원의 어떤 역할이나 뭐 권한이나 책임이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지도부 입성하시면 지금 전당대회로 인해 때 이게 당이 축제가 아니라 사실 좀 굉장히 좀 분열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일단 투표율이 높은 곳은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흥행에 성공했는가 하면 너무 각이한 그런 차이나는 그런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대척되는 말들을 많이 하다 나니까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만약 내가 최고위원 이 된다면 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새로운 비전을 내놓거나 이게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부터 총선이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 관리. 이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당이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당과 대통령실이 합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느냐. 이게 첫 번째로 관심을 돌려야 되고 그 지지율 상승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 타서 총선을 이기는 전략을 가야지 대통령실과 약간 좀 다른 새로운 비전을 내놓거나 뭐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그런 갈래로 간다면 총선은 이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얘기하는 당정일체.
그렇죠. 김기현 후보도 그 얘기를 많이 예, 예. 하던데. 지금까지 그게 우리 맞다. 당이 예. 당정 일체가 되지 못해서 총선에서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예.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예.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영산 대통령실과 당정 일체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국회에서 외통위 간사 맡고 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외통이라고 하면 외교부가 관할이고 예. 역시 외교부라고 하면 지금 가장 큰 이슈 강제동원 예. 해법. 그렇죠. 예. 야당하고 시민단체 반발이 굉장히 센데 예. 언론의 평가도 아주 우호적인 건 또 아닌 것 같고 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강한 그 과욕을 보였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자회담장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대단히 큰 그 욕망을 보여주셨고 네. 그다음에 저는 피해자 측에서도 이건 예견됐던 상황이다. 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다 했고 대통령실에서나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다. 단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뭐 예, 혹은 그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 어떤 뭐 평가에서는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좀 길게 가지고 가야지 이런데 예. 저는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어. 왜 반대로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한일 관계 이 문제는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국내 정치 상황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예.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당이 총선에서 실패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우리가 기준을 준다면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속도를 내야지 외교부가 네. 만일 우리가 하반년에 넘어간다면 총선에 가서 이 문제를 터뜨렸다 그러면 이게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좀 미루었다가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자.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진짜 결단을 가지고 해야지 네. 임기 후반에 가서 이 문제를 다친다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점도 결국은 대통령과 외교부로서는 이 이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총선이 가까웠으면 가까워서 더 못한다. 그렇죠. 총선 이후에는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니까 못한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은 지금이 적절하다. 지금 밖에는 뭐 네. 적중한 타임이라고도 네. 아니고 지금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좀 아쉬움들은 있잖아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그래도 당사자인 피해자분들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어제 그 피해자 단체 지원하는 임재성 변호사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그 안이 나올 줄은 알고는 있었다. 공적 얘기했으니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좀 더 접촉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저는요, 했거든요. 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피고인과 결국은 피고와 원고사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이게 우리가 최선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차선이죠. 차선이죠. 차선이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정말 100% 만족해서 이거면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상대가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본이 안 움직여주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이익을 이제 국익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어차피 피해자들한테 만족할 수 없는 해법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다른 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만 할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특이한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예. 우리가 면하고 있는 시진핑, 김정은, 푸틴 다 스트롱맨들입니다. 예. 또 일본을 보면 일본은 물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당제 국가예요. 그렇죠. 일당제 이건 일당제 국가입니다. 정권 교체가 거의 없는.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5년을 주기로 바뀌잖아요. 예. 예, 바뀌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상 그다음에 국영 문제에서 이 한일 관계가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예. 중국과의 관계, 북한 관계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대통령이 지지율이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라도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이건 저는 진정한 예. 국가 통치권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어제 박진 장관의 네. 발표도 봐도 이제 물컵의 반을 찬 거다. 네.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야 된다. 그 네. 얘기는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결단을 했으니 일본에 여기에 호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일본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야 한국이 저렇게 했으니까 일본도 이제 양보를 해야지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기시다 내각은 본격적으로 움직일 기미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해 말에 일본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하고 제가 많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유 어차피 지난 시기에도 사죄한 건데 네. 한 번 더 하면 어떠냐. 네. 그렇잖아 우리가. 첨한 것도 아니고. 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 정치인들의 지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은 아니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사죄해야 돼. 계속 사죄했는데 그래서 명백한 건 새로운 추가적인 사죄는 안 한다. 이게 이제는 확고한 것 같아요. 단 이미 사죄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 DJ 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 뭐 이런 쪽으로 예. 승계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어차피 사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권이 또 바뀌면 예. 또 와서 또 사죄해. 그럼 우리가 또 사죄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런 인식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사죄도 없고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굴욕적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교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으면 해요. 우리 지금 국격이 예.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 국격이 지금 세계 6위거든요. 예. 예. 국가 경쟁력은 10위지만 국격은 6위로 봐요. 이렇게 예. 우리나라를 대단히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이 과거 문제에 계속 얽매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피해자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마저 드릴게요. 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발하는 분들에게 우리 태용 의원께서 김일성의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국익 견지에서 보면 예. 이게 북한의 가끔 전술이다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한국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비해서 힘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대하고 북한이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러면 그 큰 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도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를 끊임없이 흔들라. 이게 김일성의 가끔 전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자, 북한이 이런 전술로 나오기 때문에 국익을 좀 먼저 해보자. 남북관계 문제의 견지에서 또 한중 관계의 견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외곽에서는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힘을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술을 쓰고 있으니 좀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제가 이런 거지 뭐 피해자를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김일성의 가끔 전술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원님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끝까지 좀 성원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셨습니다.